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땅땅땅 내리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한 번의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바로 한국의 형사 항소 제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줄무늬 우리 사법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체계는 판결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게 바로 항소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여러 단계의 법원이 하나의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 덕분이에요. 바로 심급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1심 법원의 판단을 그 위에 있는 상급 법원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죠. 정의를 위한 이중, 삼중의 확인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1심 판결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 이 결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항소를 허용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딱 정해놨습니다. 첫째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 이걸 법령 위반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예 잘못 파악한 경우 이건 사실오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맞는데 이 형량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이걸 양형부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항소심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법령 위반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판결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재판의 과정, 그러니까 그 절차 자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 그냥 진행해버렸다거나 또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경우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한마디로 게임의 룰 자체가 안 지켜진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항소심이 가진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증인과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본 1심 법원이랑 그냥 서류로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항소심 법원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시각 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공판중심주의라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판결은 무조건 법정에서 판사의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증거만을 가지고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증인이 말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나 불안한 눈빛 같은 거, 이런 건 서류에는 절대로 남지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1심과 항소심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1심은 생생한 라이브 콘서트를 VIP석에서 직접 보는 거고요. 항소심은 나중에 그 콘서트 녹화 영상이랑 대본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함부로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이 대법원 판례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소심 법원이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단지 자신의 평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심 판사가 이 증인 말은 믿을만하다 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 내가 보기엔 좀 다른데? 이런 생각만으로는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만한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유죄가 맞다면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가? 바로 양형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이론이 맞붙습니다. 하나는 점의 심사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유일한 정답,
딱 하나의 정확한 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포개 심사는 정답이 그렇게 칼같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현실적일까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이잖아요. 판사가 수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단 하나의 완벽한 신의 형량 같은 걸 찾아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포개심사 이론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1심 판사의 형량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 판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법원과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사건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 바로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형사사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형사재판이라는 게 그냥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청객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자와 싸우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2007년에 법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냥 합의서 제출했네요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종이 한 장 너머에 있는 진짜 의미를 들여다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진심 어린 용서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돈이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이 이 합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엔 단순히 법적인 상속인이랑만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고인과 정말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건지 이런 걸 봐야 하고요. 성범죄의 경우는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나 압박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훔친 돈만 돌려준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줬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항소제도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뒤집자, 이게 전부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항소라는 건요, 1심 법원이랑 항소심 법원이랑 누가 더 똑똑한지 겨루는 시합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법원이 판결문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1심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 하고 판결문에 아주 상세하게 자기 생각을 적고요. 항소심은 그 기록을 존중하면서 꼼꼼히 검토한 뒤에 우리가 보기엔 이 부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판결문에 잡으라는 거죠.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더 설득력 있는 정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두 번째 기회는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회가 끝도 없이 계속된다면 법적인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재검토와 끝없는 불확실성,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 아마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 주어진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